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흔적의 역사 오늘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 갖고 우리 이마영 기자가 어디 다녀오신 것 같은데 잘 다녀왔습니까? 네,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두낭 석굴? 네, 두낭 석굴을 그래서 보고 우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왕호 천축국전이라든가 뭐 그런 게 예. 발견됐던 그런 데인데 거기도 가보셨어요? 네, 그 왕호천 축국전이 발견된 장경동 예. 17번 굴. 17번 굴. 네. 그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 우리나라 예. 관련돼 있는 게 있어갖고 우리나라 고구려인이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게 네. 벽화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도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규모가 엄청나죠. 네, 규모도 크고 그 길이까지 그 사람들이 걸어갔다는 게 새삼 이제 존경스럽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교통도 발전이 안 되고 그랬는데 네. 말이죠. 그 그때는, 사람들의 네. 참 그 어떤 능력이랄까 신심 뭐 이런 것들이 대단했던 것 같긴 해요. 신심, 불심 뭐 이렇게 해서 그 목숨을 걸고 걸어간 그러게 길. 말이죠. 뭐 사막이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이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그 신라 서봉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서봉총의 금관에 얽힌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합니다.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봉총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원래 이마영 기자가 담당자인데 아마 못 보셨죠? 그 발굴 조사 보고서 아마 외국 나가셔갖고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간 사이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거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전인 줄 알았는데 네. 제대로 몰랐네요. 네. 이 서봉총이 1926년에 발굴했으니까 이 발굴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89년 만의 일이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일제 시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봉총 발굴에 사연이 숨어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뭐 당시에 예. 스웨덴 황태자가 발굴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예. 국제적인 화제를 뿌렸고요. 근데 뭐 임 기자는 그 신라 마지막 왕이 뭐 아시죠? 누군지? 경순왕? 그렇습니다. 경순왕이 몇 대 왕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56대입니다. 56대. 예. 신라라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오래 존속을 했잖아요. 예. 기원전 56년.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그래 나오고 예. 그 망한 나라가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리고 935년이니까 992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예. 1000년이 된다는 거는 사실 유례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한 나라가 이제 전한 후한 다 합쳐갖고 이제 400년을 간 넘은 예. 거고 나머지는 뭐 3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도 이 흥망성쇠가 있어갖고 좀 어떻게 보면 200년 정도 주기로 해갖고 이렇게 망하고 흥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조선도 임진왜란 때 싹 망하고 다시 한번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사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신라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고 예. 경순왕 같은 경우는 이제 56대니까 마지막 임금이잖아요. 예. 경순왕은 사실은 그 나라를 이제 바쳤잖아요. 고려한테. 네. 그래도 그 바친 후에도 43년을 더 살았고 심지어 그 고려태조 왕건보다도 35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수를 다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경순왕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네, 뭐 뜬금없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지세 때 이제 경순왕의 뒤를 잇는 57대 왕이 출연했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농담 반 뭐 이런 식의 어떤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7대 왕이 여왕이고 네. 그 기생 뭐 이런 얘기가 씁쓸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서봉총 금관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서봉총은 지금 어디에 있는 무덤이에요? 경주 그 노소동이라고 있습니다. 뭐 한복판일 것 같은데요. 경주가 사실 천년 도읍지잖아요. 네. 뭐 파문 유물이 나와갖고 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 집 짓는데도 애로를 먹고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유적 유물의 유구의 보고죠. 서봉총이 일제 때 발굴이 됐는데 발굴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이게 이제 1926년 5월의 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대구, 경주, 울산을 경유해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뭐 그런 열차가 이제 궤도가 네. 협계 궤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광궤, 넓은 그 폭이 넓은 철로로 바꾸는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주역에는 기관차 차고 네. 이거를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기관차 차고 예정 부지에서 뭔가가 발견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노소동 고추밭 예. 그 흙을 파내 가지고 기관차 차고를 짓는데 그 활용하기로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추밭을 이제 파괴된 거죠. 거기서 고분이 발견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 도중에 이제 고분이 발견됐는데 사실 그 조선 총독부가 사실 그때 이제 촉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네. 고이즈미 악교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을 현지로 급파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제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를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발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5달 동안의 발굴이 진행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고분에서 황금관, 그 금관이죠. 금관하고 그 황금 유물이 대거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분하고 스웨덴 황태자하고 무슨 관계인 건가요? 예,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스웨덴 황태자가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때마침 그때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부인이 루이스 황태자비였는데 뭐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이제 세계 일주 여행 네. 그 뭐 여행을 하고 있었고 황태자 부부는 이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우리 그때는 이제 조선이 없었으니까 네. 중국을 이제 찾아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그 일제에서 황태자를 발굴장으로 모셔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저 황태자가 그 나라 뭐 교토 이런 데를 이제 그 방문하고 있었는데 묘안을 네. 짠 거죠. 뭐냐면 황태자가 원래 고고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스, 로마, 뭐 북유럽 이런 데서 이제 그 고고학을 발굴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제 때 그 저명한 고고학자가 하마다 게이사쿠라가 있었는데 네. 그 이 구스타프 황태자한테 조선 경주라는 데서 지금 황금관이 발굴되고 있는데 지금 한 절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전하께서 한번 가보심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슬쩍 제안을 하게 됩니다. 황태자는 너무 좋았겠네요. 당연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였겠죠. 네. 빨리 가보자고 채근을 했을 거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경주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근데 황태자가 직접 발굴용 나이프를 들었다고요? 이것도 사실 일제가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네. 사실 이미 이제 그 확인된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래서 네. 그 하는 건데 황태자 부부가 잘 보이도록 정연하게 이렇게 그 아주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 발굴장에다가 발굴고 네. 한 순간 거기다가 그 고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황태자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한마디를 한 거죠. 무슨 얘기였어요? 이제 그 반쯤 노출을 됐거든요. 황금제 허리띠, 네. 금제 장식 이런 거를 황태자 전하께서 한번 그 직접 한번 발굴해 보시면 어떻습니까?라고 네.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황태자가 이때 그럽니다. 그 서양식으로 서양풍으로 고분을 향해서 경의를 표한다 그럽니다. 보통 보면 이제 고분 발굴할 때 하기 전에 고유제를 지내고 절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자에든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추는 건데 네. 이분은 이게 서양풍으로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 칼을 들고 이 고개를 이제 숙이고 무릎을 꿇고 천천히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고학자였으니까 좀 능수능란했을까요? 뭐 그랬겠죠. 흥분이 됐겠지만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발굴을 했다 그러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 그럽니다. 황태자가 이제 발굴하면서 마블러스 뭐 이랬다는데 그걸 일본식 표현으로는 마베라스하고 이제 그 이 조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황금 허리띠하고 황금제 장식을 수습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황금관은 어떻게 됐어요? 그 황태자가 얼마나 또 황금관을 뭐 이게 만져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음을 알고서 현장에 있던 일본 학자들이 이 황금관까지 전하께서 한번 수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태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금관을 들어 올려가지고 나무 상자에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역만리에서 온 스웨덴 황태자가 그 1500년 이상 된 금관을 수습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데요. 그 황금관은 우리 전통이었다면서요? 뭐 물론 뭐 우리만의 전통이라고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금관이 모두 10여 점 정도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것만 한 8점 되는 거거든요. 그 8알에 달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출토지가 확실한 것. 그 신라 영토에서만 5점이 나왔는데 금관총, 금령총, 오늘 지금 얘기하는 서봉총, 예. 황남대총, 천마총 뭐 이런 그 이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신라인들이 그렇게 금관을 좋아했을까요? 뭐 금관뿐만이 아니고요. 유독 황금을 좋아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12세기의 그 아랍 그인인데요. 일드리시라는 그런 분이 네. 있거든요. 이거 탐험가인데 그 천의 횡단 갈망자의 산책이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신라에는 금이 너무 흔해서 개의 목걸이도 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쌌겠네요. 개목걸이까지 황금이었다니 재밌는데요. 예, 그 뭐 일본 서기에도 나와요. 신라에는 눈부신 금은 채색이 많다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재미있는 거는 이제 금 귀걸이 하나만 봐도 고구려에는 불과 한 20여 점, 네. 백제는 40여 점 정도가 지금까지 출토됐거든요. 근데 신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700점 정도 그렇게 지금 비교가 달합니다. 안 되네요. 근데 이 가운데도 금관이 군계 일학일 텐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고대 유물 중에서 단연 눈을 끄는 인물이 이제 그 금관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이마연 기자도 담당이니까 금관이나 뭐가 황금 신발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일면 톱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일면 사진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세계에 내놔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유물이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게 만들고요. 뭐 형태 자체가 또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 금관이 뭐 출토된 걸 보면 마립간 시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왕을 뭐 여러 가지 뭐 거서간 뭐 마립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나중에 왕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눌지 마립간에서 지증 마립간 사이, 그러니까 그게 417년에서 503년 사이에 집중 출토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많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오늘은 뭐 금관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거는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이제 금관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스웨덴 황태자와 서봉총이라는 이름이 관계가 있다고요? 예, 이게 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제가 그 우리 방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 80%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출토된 금관 여기서 이제 봉황 모양의 장식이 이제 발견이 됐었어요. 이 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을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뭔가요? 그 서전이라 그래요. 서전. 네. 한자로 보면 이제 서전이라 그래서 상서를 서자에다가 그렇게 법전자 썼군요. 네. 서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서전이라는 국호, 아. 스웨덴이라는 국호에서의 서전 서자를 따고 봉황에서의 봉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서봉총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황태자가 그 고분을 발굴을 했고 네. 그 고분 발굴된 데에서 나온 그 금관이 봉황 문양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서봉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서봉총 무덤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실 뭐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 고분에 이제 주인공 네. 이름을 붙였겠죠. 예를 들자면 문영왕릉처럼. 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알 수 없는 거는 누군지 모르니까요. 네. 다만 이제 서봉충에서는 금관뿐만 아니고 연수원년이라는 어떤 그 이 연호가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왕이라는 그 글자, 그다음에 신묘라는 뭐 글자가 있는 어떻게 보면 명문 은그릇, 은합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이제 무덤의 조성 연대, 그다음에 주인공 이걸 밝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어떤 단서일까요? 그 예를 들자면 고구려 장수왕의 경우 연호가 연수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고구려 왕을 지칭할 때 우리가 태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광개토 태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 그다음에 신묘년이라는 어떤 간지 이걸 보면 은합, 그러니까 은그릇의 제작 연도가 연수 원년이고 신묘년인 451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눌지마립간과 지직마립간 딱 그 사이네요. 예, 그 사이입니다. 네. 무덤 주인공이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이게 서봉충 주인공이 5세기 말, 6세기 초 아까 얘기했던 마립간 시대에 살았던 여성일 네.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봉충에서는 이게 남성의 고분에서 나오는 네. 그 큰 칼, 대도라 그러잖아요. 그런 칼이라든지 관모, 관모는 이게 남자들이 쓰는 모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귀걸이, 그다음에 허리띠 장식 뭐 이런 여성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장신구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의류 같은 그런 어떤 섬유 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여성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여성이었으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을 그 마립간, 그 신라 왕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네. 금관은 그 신라 국왕 또는 그 배우자 혹은 그 음. 후계자 왕자죠 그러니까 그 네. 무덤에서는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봉총 동쪽에 보면은 이제 그 금관총이 있습니다. 그 네. 금관총의 주인공과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관총은 신라 국왕, 그다음에 서봉총은 그 신라 국왕의 부인일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왕의 부인이라면 누굴까요? 이 499년에 서거한 분이 계신데요. 네. 소지왕, 우리가 이제 소지 마립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인인 선의 부인이 주목이 됩니다. 그 선의 부인은 이벌찬의 딸인데요. 이 이벌찬 네. 이름이 내숙이라는 분인데 이 이벌찬이 신라의 17관등 중에서 제 1등입니다. 그 최고위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이 왕, 그 소지왕의 부인
이 선의 부인이 아닐까. 근데 이거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죠. 저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데요. 네. 그 발굴 때부터 화재를 뿌린 이 서봉청 금관하고 기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예,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발굴 후에 한 10년이 지났는 네. 1936년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파문인가요? 그 1936년 6월 29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아주 충격적인 네. 기사인데요. 뭐 사진이 뭐가 나오냐면 서봉청 금관을 머리에 쓴 여자의 사진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제목은 뭐냐면 금관의 파문,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의 실태, 그러면서 네. 국보를 기생의 완농물로라는 제목 부제가 붙은 기사입니다. 그 실태라는 거는 뭐 우리가 네. 얘기했던 실제 모습이 아니고 음. 그 이 이를 실자 모양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쳇말로 모양에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 무리를 빚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완농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그러니까 기생의 장난감이었다 네. 금관이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을까요? 이 사건도 사실은 그로부터 한 9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935년 9월에 평양박물관이 이제 그 제1회 고적 애호일이라는 그런 그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특별전을 엽니다. 그때 이제 경성박물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중앙박물관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소장하고 있던 그 서봉청 출토 금제 유물들을 대여를 해가지고 평양박물관에서 네. 그래서 이제 특별전을 열었던 거죠. 근데 사건이 그 특별전이 이제 성황리에 끝나고 그 전시회가 끝난 기념으로 이제 뒤풀이 연회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늘 뒤풀이에서 사고가 네. 일어나죠. 참석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평양에서 힘께나 썼던 그런 일본인들, 뭐 유지들 다 모였겠죠. 네. 평양에서 또 유명한 기생들이 또 총출동했다 그럽니다. 음. 술자리들이 또 질펀해지고 또 이성을 또 잃었을 거 아니에요. 술로 뭐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객기를 부리게 되는 거죠. 역시 또 술자리가. 네. 근데 설마 금관을 기생한테 씌운 건 아니겠죠? 그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쉬었죠. 그러니까 이 기생 이름이 차릉파입니다. 차릉파라 네. 그러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바나날 서봉청 금관 네. 이거를 이제 누가 그 기생의 머리에다가 그 금관을 씌우게 되는 건데, 금관뿐만 아니라 이 기생한테 허리띠, 네. 그 금제죠.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몸에 휘감아 줬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친 게 935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기생 차릉파에게 이 금관을 씌운 게 1935년이잖아요. 1000년 만이잖아요. 1000년 만. 그렇네요. 반드시 꼭 1000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참 우연히도 아니고요 말이죠. 정말 우연이 아닌 것처럼 딱 1000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라가 꼭 1000년 만에 네. 제 57대 여왕 차릉파의 몸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웃을 일이 사실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부활한 여왕이 평양의 기생이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따지면 또 굉장히 또 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천인공노할 또 노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9개월 만에 폭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요. 네. 참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을 덮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술이 왼수라 그랬을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사진은 찍었잖아요, 누가. 네. 이 금관 쓴 이 기생의 사진도 찍었고 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없었겠죠. 요즘 같으면 바로 SNS에 다 유통 이렇게 되면서 현장 중계가 됐을 텐데요. 그 외 이한구 총리 후보자도 왜 밥자리에서 점심자리에서 말한 네. 게 이제 실시간으로 해갖고 녹음도 되고 녹취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뼈도 못 추렸겠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SNS상으로 그냥 실제 중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좀 황당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벌써 한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설처럼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파다하게 퍼졌다 그럽니다. 삽시간에 네. 퍼지고 계속 퍼져가지고 결국 이제 사진이 신문사로 이제 계속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9개월 만에 폭로가 된 겁니다. 조선인들이 공분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애 주도한 사람들이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또 신라 금관을 쓴 기생을 농락했다. 그리고 네. 또 신라 그 여왕을 또 뭐 끼고 술판을 벌였다. 이런 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식민지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소설가 이효석의 작품의 소재가 됐다면서요? 예,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그 이효석 작품 중에서 일본어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은은한 빛이라 그러는데 호노카나 뭐 히카리라고 우리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소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관 사건을 다룬 일종의 풍자 소설 같은 거였는데요. 그 소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호리박물관장이 조선인 기생 남월매에게 신라 금관을 씌우고 기념사진을 찍은 일이 전국적인 화제를 뿌렸다. 금관을 씌우도록 주선한 사람이 바로 호리관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호리관장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고이즈미 평양박물관장, 남월매는 차릉파를 이제 지칭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고이즈미는 그 고분을 발굴했던 그런 책임자, 뭐 그런 처음에 발굴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촉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소설을 보면 이 금관 사건이 얼마나 전국적 화제가 됐는지 알 수 있다면서요. 소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룻밤의 은밀한 노름이 한번 한간에 드러나게 되자 시시비비의 소리가 물 끓듯 했다. 국보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았다. 그 신문기자와 변호사들도 구성된 사람들이 걸기하였다. 네. 그래서 월맨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문제의 사진을 훔쳐내서 그 신문 사회면에 폭로하고 시민의 여론에 호소했는데 호리관장은 간신히 유임되었다. 이런 그 소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고이즈미 관장이 유임됐다는 건가요? 책임을 졌나요? 예, 그 소설대로 이제 고이즈미가 신문 보도된 다음에 견책을 받았다 그럽니다. 총독부한테는 네. 심화를 썼겠죠 물론. 그러나 평양박물관장 직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 궁금한데요. 차릉파라는 기생은 어떤 여잔가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효석 소설을 보면은 차릉파를 지칭하는 듯한 어떤 그 남월매라는 기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소설에 이렇게 나와요. 남월매는 시서와에 능하고 춤도 잘 췄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남월매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왕관 기생은 다르지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차릉파 기생도 전국적 유명세를 탔음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차릉파 기생이 원래 그 평양에서도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그 금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구 기생으로 뭐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구 기생이라니.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세를 단단히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신문을 찾아보니까 네. 금관 사건이 폭로된 지 한 22일이 지난 네. 그 1936년 7월 19일에 그 조선중앙일보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보면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그 광법사라는 절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승려들이 차례로 이제 교대로 나타나 가지고 네. 금관 기생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돈을 뜯어냈다는 기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절을 뭐 고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다든지 뭐 네. 그다음에 절에서 100일째를 지나는데 등값이 필요하다 왜 절에 등을 달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뭐 금년 내로 네가 망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뭐 협박 이런 걸 하면서 돈을 야금야금 뜯어갔다는 기사거든요. 네.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관 기생이 가짜 승려한테 속았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고요. 뭐 그리고 모 사건으로 세간의 화제에 올랐던 평양기생 차릉파의 순한 이야기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역시 유명세를 타면 온갖 사기꾼들이 몰려들기 마련이군요. 그리고 복권 당첨되거나 뭐 그래도 네.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뭐 기부하라 뭐하라 뭐 이렇게 좋은 일이기도 할 수 있지만 네. 뭐 이렇게 뭐 몰려든다 그러는데 어쨌든 금관 사건 이후에 그 차릉파 집에 온갖 뭐 날파리들 그다음에 사기꾼들이 몰려왔겠죠. 너무 몰려다 보니까 이제 뭐 경찰에 신고했고 뭐 그랬을 거 아닌가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차릉파가 전국구 기생이 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원래 그 차릉파가 평양의 기성권번 소속 기생이었습니다. 네. 이 권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일제 때 기생들이 기적이라 그래서 기생들의 호적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명부 이런 거를 뒀던 조합을 뜻하는데요. 경성에는 뭐 한성권번, 뭐 대동권번, 조선권번 이런 그 권번들이 있었고 평양에는 기성권번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권번이라는 건 또 이제 어린 기생들 우리가 동기라 네. 그러는데 네. 노래 춤을 가르쳐줘 가지고 기생들을 양성한 곳이고요. 뭐 요정 출입을 또 지휘하기도 했고 또 화대를 또 받아주는 역할 이런 것도 담당했던 곳이죠. 그러면 차릉파는 평양에서만 유명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 흥미로운 게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뭐 옛날 신문을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1940년 8월에 나온 어떤 모던 일본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 조선판에 차릉파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잡지가 뭘 했냐면 경성 기생들의 자산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 종로 권번의 차릉파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1위는 조선 권번의 김월색이라는 사람인데 그 총 자산이 25만 엔이었다라 그러고
그다음에 2위가 공동 2위가 한성건번의 강산월하고 조선건번의 차릉파가 공동으로 18만 행을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차릉파가 서울로 진출한 거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건데 이름이 사실 특이하고 네. 한자까지 똑같으니까 그 뭐 맞겠죠. 네. 근데 사실 그 기생집을 한 10년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하면 평균 한 3, 4만 원 정도 N 정도 모았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차릉파가 음. 기생재벌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금관기생의 어떻게 보면 유명세로 재벌의 기생재벌의 반열이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아까 서봉총의 주인공이 신라왕의 부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참 공교로운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맞다면 1500년 후에 금관을 쓴 사람도 비록 기생이긴 했지만 여성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구한 뭐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무덤의 내역으로 보면 사실 뭐 그 무덤의 주인공도 상당히 많은 네. 뭐 사연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간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사족을 하나 달아볼게요. 어떤 사족인가요? 사실 그 구스타프 황태자가 서봉총 발굴하고 나서 하루 뒤에 네. 그 사이토 조선 총독 만찬을 개최하는데 이때 그 사이토가 황태자 부부한테 고려 청자하고 네. 신라 금귀고리 한 쌍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13년 그 2년 전이죠. 네. 스웨덴 스톡홀름 동아시아 박물관에 이제 한국 상설관이 생기는데 그건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개관식에 그 금귀고리 한 쌍이 선보였다 그럽니다. 그럼 사이토 총독이 준 금귀걸인가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교적 선물이었을 네. 거고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약탈문화재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러나 어디에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네. 위안을 삼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구스타프 황태자 같은 경우에 1950년도에 스웨덴의 황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황제가 된 이후에 그 스웨덴 의료진 이제 한국 전쟁 때 이렇게 파견이 되거든요. 네. 그 파견된 의료진한테 경주를 반드시 방문하라 뭐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서봉총 발굴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네,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사족을 달자면 예. 금관 사건 주범 아까 얘기했던 고이즈미 관장, 예. 뭐 이 시말스마스 견책을 받은 거, 뭐 견책만 받았다는 게 이제 눈에 띄는데 지금 그 고이즈미의 신분 지금으로 따지면 여전히 경주 발굴을 주도했던 아주 저명한 고고학자라고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 안 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최근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서봉총의 발굴 보고서가 89년 만에 출간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굴 당시에 금관과 조금 다른 모양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생한테 어떻게 보면 금관을 씌우는 과정이나 이럴 때 좀 훼손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일본인들이 그 기생을 또 신라 여왕으로 여기고 또 얼마나 또 막 뭐 농락을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생각을 하면 기본이 좀 언짢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 89년 전에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때가 일제가 아니었으면 금귀걸이도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탈 문화재 뭐 환수 사이지만 뭐 환수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그 우리 또 뭐 다음 주에는 또 설이 또 있잖아요. 그 설 예. 앞두고서 또 설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좀 생각 중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을 앞두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